나폴레옹의 기병 전술에 대한 연구. 주정율. 1장 머릿말.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인류 역사의 일대 변혁이었다. 자유평등의 이념이 전파되기 시작하였으며 봉건 제도를 타파하고 근대 사회의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시초가 되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은 나폴레옹의 등장과 함께 전쟁사의 전환점이 되었다. 나폴레옹은 기동전과 선멸전이라는 작전 개념을 중심으로 후세 사람들이 언급한 5대 작전 원칙, 산계전술, 사단 및 군단 편성, 포병 화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전쟁 이론을 정립하였다. 이렇게 나폴레옹의 전략적, 전술적 업적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세부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와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전쟁사에서 오랜 시간 전장의 주역이었던 기병을 중심으로 나폴레옹의 전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동력과 충격력의 특성을 이용한 기병의 대규모 돌격은 전세를 뒤집고 승리를 쟁취하는 데 매우 훌륭한 수단이었다. 그리고 정찰, 추격 등과 같은 추가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장에서 지휘관이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는 병종이었다. 반면 기병은 방어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돌격 이후 생존성을 보장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그리고 보병과 달리 말이라는 동물을 이용해야 하며 개인의 전투 기량이 단기간에 숙달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실제 전투에서 효과성을 입증하기 힘든 병종이었다. 따라서 전쟁사에서 기병을 완벽히 운용한 지휘관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평가되었다. 더욱이 나폴레옹이 등장하는 18세기는 화약 무기 발달로 기병이 갖는 충격력이 저하되어 유럽 내 각국에서는 기병이 쇠퇴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기병이 갖고 있는 장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주요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프랑스 혁명 이전 프랑스 기병의 양적 규모와 질적 능력은 유럽에서 훌륭한 편이 아니었고 오히려 오스트리아, 폴란드, 러시아 기병이 중세 이후 근대까지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툴롱 전투에서 사령관으로 취임하고 혁명 정부에 가담하면서 26개의 기병연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능력 위주의 기병 장교 선발, 기병 조직의 개편 등과 같은 노력을 통해 프랑스 기병을 유럽 내 다른 국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기병으로 성장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나폴레옹은 기병을 나폴레옹 전쟁 기간 동안 주요 전투 및 전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만들었다. 2장 나폴레옹 시대 프랑스 기병의 종류. 프랑스 혁명 직전 프랑스군에서 기병의 역할은 미미하였고 모든 기병대에는 장갑이 없는 용기병만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혁명 전쟁이 시작되면서 프랑스 혁명군은 기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병대 증강을 꾀하였고 나폴레옹은 마렌고 전투에서 승리할 때 기병 여단의 활약을 보고 프랑스군 기병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하였다. 당시 프랑스 기병의 종류는 크게는 중기병, 경기병, 랜스기병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1. 중기병. 중기병의 역사는 로마 멸망 이후 중세 유럽을 지배했던 철갑 기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기병은 무거운 갑옷을 자신의 몸과 말에 두르고 돌격하여 충격력으로 보병 방진을 무력화시키고 전투에서 승리를 얻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크레시 전투에서 영국 장군 부대의 프랑스 기사단의 돌격이 무력화되었고 화약 무기 발달과 함께 전통적 기병의 역할이 감소하면서 18세기 이후부터는 중기병을 전장에서 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등장으로 프랑스에서 중기병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프랑스 네이와 켈레르만은 나폴레옹에게 장갑으로 무장된 중기병 창설을 건의하였고 혁명 전쟁을 경험한 나폴레옹의 의지에 따라 프랑스 육군의 흉갑 기병 부대를 창설하였다. 1799년 프랑스 육군이 보유한 25개의 기병 연대 중 흉갑을 착용한 것은 1개 연대에 불과했지만 1802년에는 12개의 연대가 흉갑 기병으로 증강되었다. 이후 흉갑 기병대는 나폴레옹 전쟁 기간 동안 전장을 지배하고 프랑스군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필수적인 요소로 변화하였다. 흉갑 기병은 전투 시 갑옷이 주는 불편함보다는 기병의 몸을 보호하는 방어적 이점을 살리기 위해 철로 된 흉갑과 헬멧을 앞가슴과 등, 머리에 착용하여 적과 교전 시 보호를 받았지만 빠른 행동의 자유를 위해 흉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브레를 주로 소지하였으며 권총과 카빈은 사브레에 비해 부차적인 무기로 간주되었다. 그 이유는 돌격 전술에 주로 운용되는 흉갑 기병이 적에게 돌격을 할 때 권총이나 카빈을 소지할 경우
1차 사격 이후 재장전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만류에서 재장전이 어려웠고 적과의 근접전에서 사브레로 무장하는 것이 살상력을 더 극대화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프랑스군 중기병에는 흉갑기병 이외에도 황제 호위를 전담으로 하는 척단기병이 있었다. 1676년 루이 14세가 보병연대 인원 중 척탄병 250명을 선발하여 근위 기병연대를 창설한 것이 시작이었으며 그들의 주요 임무는 황제에 대한 호위 및 아군 포병, 기병 돌격 시에 최선두에서 돌격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혁명전쟁이 끝날 무렵 행정부 통령이 된 나폴레옹은 근위 보병 기병 부대라는 두 개의 호위 부대를 창설하였으며 1804년 황제가 되었을 때 척탄 기병의 이름은 근위 기병으로 변경하였다. 당시 편성은 4개의 기병대대로 구성된 한 개 연대로 1018명이었으며 황제 근위 기병인 만큼 기병의 키는 최소 176cm 이상이었고 상위 계급 장교의 추천이 있어야 부대에서 복무할 수 있는 엘리트 부대였다. 근위 기병은 나폴레옹 전쟁 기간 동안 주요 전역에 참가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2. 중기병. 중기병의 대표적인 형태는 용기병이다. 용기병은 17세기 화약 무기의 발달과 함께 개인이 소지 가능한 화기가 등장하면서부터 편성되었으며 적과 전투할 때는 말에서 내려 개인용 화기를 이용하여 전투에 임하고 이동할 때는 말을 타는 보병과 기병이 혼합된 형태였다. 따라서 그들은 중기병과 경기병의 중간 형태로 전장에서 중기병과 경기병의 임무를 모두 수행하도록 훈련받았다. 하지만 그들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의 특성으로 인해 중기병처럼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임무는 부여받지 않았다. 1791년 18개였던 용기병 연대는 프랑스 혁명 이후 30개로 확장되었지만 1811년 이 중 6개 연대가 창기병으로 전환되면서 용기병의 수는 점차 감소하였다. 용기병의 복장은 표범 가죽 터번을 두른 황동투구를 쓰고 초록색 제복을 입었으며 기병대 내에 말의 수가 매우 부족하여 모든 부대원이 말을 타는 것은 제한되었다. 따라서 도보로 전쟁에 참가하여 말이 생기면 타고 전투에 참가하였다. 나폴레옹은 전쟁 기간 동안 용기병을 자신의 주 전장인 중부 유럽보다는 주로 에스파냐 전역에서 활용하였다. 그 이유는 이베리아 반도가 건조하며 토양이 매우 거칠어 프랑스 중기병이 활약하기 부적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12년 러시아 원정 실패 이후 흉갑기병을 무장하기 위한 군마가 부족해짐에 따라 용기병이 중기병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기도 하였다. 3. 경기병. 정찰, 전초전, 추격, 적 병청섬에 대한 습격, 교량 등 주요 지역을 확보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기병은 무장 형태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였다. 그중 프랑스 경기병을 대표하는 것은 후사르 경기병이 있다. 후사르는 헝가리 경기병이 오스트리아 황제군에 복무하면서 생겨났다. 이후 유럽 내 각군이 이를 모방하면서 퍼져나갔고 프랑스군도 예외는 아니었다. 프랑스 내에서 후사르 기병대가 처음 등장한 것은 1791년부터 1795년까지 혁명 정부가 혁명 전쟁에 대비하고자 13개의 후사르 기병대를 창설하면서부터였다. 그들의 복장은 매우 화려했으며 무장은 카빈과 가벼운 사브레였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정찰 임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소규모 교전도 실시하였다. 대표적인 활약상은 이에나 전투에서 프로이센군에 패배하고 후퇴하자 나폴레옹은 추격을 지시하였는데 후사르 제5, 제7연대가 여단으로 편성되어 프로이센군을 추격하였다. 이때 22일 동안 하루 평균 50km를 질주하여 프로이센군이 6,000명을 생포하고 야포 160문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경기병은 프랑스가 러시아 공격을 준비하던 시기 6개의 용기병 연대를 창기병으로 개편하면서부터 탄생하였다. 이는 러시아군에 소속된 코사크 기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넓은 러시아 지역을 사전에 정찰하여 중기병을 보호하고자 한 나폴레옹의 전략적 판단이었다.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창설되었기 때문에 러시아 전역 당시에 병사 대부분은 신병이었고 초급 장교들 또한 새롭게 임관한 기병이었다. 하지만 상급 지휘관 대부분이 전투 및 지휘 경험이 부족하여 러시아 전역에서 많은 전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하지만 상급 지휘관 대부분이 전투 및 지휘 경험이 풍부하여 러시아 전역에서 많은 전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용기병 부대를 기반으로 창설되었기 때문에 경기병은 복장과 무장에서도 용기병과 매우 유사하였으나 다른 점은 무장에 있어 검을 장비하고 있었으며 일부 병사의 경우 렌스를 착용하였다. 4. 렌스 기병. 기병의 전통적 무기였던 렌스는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자취를 감추었으며 사브레가 기병의 근접전에서 중요한 무기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후술하게 될 폴란드 렌스 기병 등 일부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나폴레옹이 렌스 기병의 전술적 가치를 재발견하여 이를 적극 운용하게 되면서 유럽 내 전장에서 렌스 기병이 다시 등장하였다. 나폴레옹이 렌스 기병을 중용한 이유는 첫째, 고대로부터 기병을 방어하기 위한 보병 부대의 노력은 방진 형태의 변화와 무기의 발달로 이어졌다. 반대로 기병은 보병과 방진에 대한 돌파를 위해 노력했는데 렌스가 보병과 방진에 대한 기병의 공격력을 극대화시켜 주었다. 사브레보다 파괴력이 강한 렌스가 기병 돌격 시 보병을 공격하는 데 유용하였다. 둘째, 렌스 기병은 경기병의 장점인 속력과 중기병의 장점인 충격력을 모두 갖고 있는 기병대였다. 이러한 사실이 나폴레옹 전쟁 기간 동안 재발견되면서 1813년 이후 프랑스 적국인 오스트리아, 러시아에서도 렌스 기병을 증강하여 적극적으로 운용하게 되었고 렌스 기병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영국조차도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렌스 기병대를 창설하여 전장에서 운용하였다. 셋째, 나폴레옹이 1807년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 입성하면서 폴란드 렌스 기병에 대해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자신의 근위대에 폴란드 렌스 기병을 포함시켰으며 야전군 기병대에 폴란드 복장을 한 렌스 기병을 포함시키게 되었다. 3장 나폴레옹의 기병 운용 방안. 앞서 설명했듯이 나폴레옹은 자신의 전쟁 수행에 관한 원칙에 대해 글로써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병 운용의 원칙에 대해서도 정확한 내용이 없다. 따라서 필자는 나폴레옹이 구상한 이상적인 전투 모습 속 기병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기병에 대해 남긴 구술과 편지 등을 분석해 그의 기병 운용 수를 추론해보고자 한다. 우선 전투 속에서의 기병 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군 보병은 두 줄 또는 세 줄의 횡대로 편성되어 있고 전방에는 다수의 척후병들이 차장을 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 대기하고 있던 포병은 화력으로 적을 괴롭히며 이때 포병의 목표는 보병 및 부대 지휘관들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측면 공격을 위해 측면에 있는 적에 대해 종사를 실시한다. 적의 전방 횡대가 포병 화력 및 척후병에 의해 감소되면 프랑스 보병 대대들은 종대 대형으로 공격을 시작하고 척후병은 지속적으로 화력을 유도한다. 진출하는 보병 종대의 측면과 후방은 기병을 통해 보호하고 반대로 기병은 기마 포병의 보호하에 이동한다. 보병 횡대가 총검으로 적을 제압하고 만약 이런 공격이 성공하지 못하면 몇 번이고 지속한다. 적들이 무질서해질 때 기마 포병에 의해 보호받는 기병이 공격하여 적을 괴멸시킨다. 다음은 나폴레옹이 전투 현장에서 구술하고 주고받은 편지 등을 통해 나타난 나폴레옹의 기병 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소부대에서 보병과 기병을 혼합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기병은 보병 때문에 기동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보병도 기병이 떠나고 난 뒤 고립되기 때문에 전투력이 약화된다. 따라서 기병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은 보병이 측방에서 보호하는 것이다. 기병의 돌격은 전투 초기, 중간, 마지막 단계 어느 때나 가능하다. 기병 돌격은 항상 가능하지만 전투 중인 보병 부대 측면에서 운용 시 더욱 효과적이다. 3. 승리의 여세를 몰아 전과를 확대하고 적의 재편성을 방지하는 것은 기병의 임무이다. 4. 기병은 자체 방어를 위한 화력이 없고 오직 사불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병에게는 보병보다 포병이 더 중요하다. 기병과 포병의 상호 의존이 이러한 결점을 보완한다. 따라서 기병은 공격, 집결, 진지 배치 등을 불문하고 반드시 포병과 연합해야 한다. 위 내용들을 통해 나폴레옹의 기병 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추론할 수 있다. 첫째, 당시 유럽에서 기병 운용의 목적은 부대 방어, 정찰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기병 운용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적 부대에 대한 돌격으로 보았다. 나폴레옹은 선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전술적 수준에서 적 부대를 강하게 타격하여 적 방어 전열을 무너뜨리고 전과 확대 및 추격을 통해 적을 전멸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기병 돌격을 활용하기로 생각한 것 같다. 이에 따라 기병의 가장 큰 단점인 기동력을 다소 제한하더라도 흉갑 등으로 무장의 방어력을 극대화하여 적에게 가능한 많은 기병이 돌진하도록 하였고 소총에 의한 공격보다는 사불에 렌스와 같은 직접 타격 무기를 운용하여 살상력을 극대화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기병 돌격의 대상을 적 보병, 기병, 포병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보병 부대에 대해서는 정면보다 측면에서 돌격하는 방법을 선호하였고 전투 초기 생존성 보장을 위해 전방 보병 부대 후방에
기병을 배치하였다. 둘째, 후방 편성 시 기병은 보병과 혼합 편성하지 않고 단일 병종으로만 편성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았다. 물론 부대 규모와 소규모라는 전제가 있지만 보병과 함께 편성될 경우 기병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기동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을 나폴레옹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기병의 단점인 방어력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나폴레옹은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하였다. 첫 번째 방안은 기병의 측방 보호를 위해 보병 부대를 활용하였다. 이것은 적절한 수의 보병 부대를 기병 진출로 측방에서 이동시켜 측면에서 공격하는 적을 차장하였다. 두 번째 방안은 기마 포병을 편성해 기병 돌격 전중 후 지원 사격을 통해 적의 반격을 약화시켜 기병의 생존을 보장해 주었다. 이 방안의 추가적인 장점은 기병이 적 부대를 향해 돌격을 할 때 근접 지원 사격으로 적 부대의 방어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셋째, 나폴레옹은 기병 운용의 부차적인 목적을 부대 방호, 정찰, 추격 등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본진 전방 및 측방의 배치 및 운용하여 적정을 살피고 주요 기동로 상태를 확인하고 후퇴하는 적에 대해 신속한 추격을 하여 적을 경멸하는 등의 임무에 기병을 적절히 운용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나폴레옹은 각각의 임무에 맞게 특성화된 기병 부대를 양성 및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전과 확대와 추격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 1807년 이후에는 빠른 기동력과 보병 부대에 대한 파괴력을 보유한 랜스 기병을 중용한다. 또한 정찰 임무를 위해서는 원거리 공격 이후 빠른 이동이 가능하도록 카빈이나 권총으로 무장한 용기병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고대로부터 야전 전투의 최강자였던 기병이 화약무기 발달 이후 쇠퇴의 길을 걷고 있던 시기, 기병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임무에 특화된 기병을 양성하려는 나폴레옹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4장 주요 전투에서의 기병 운용과 승패에 미친 영향 1. 아이일라우 전투 1. 전투 상황 속 기병 운용 아우스터리츠 전투와 예나 전투에서 패배한 프로이센을 구원하기 위해 러시아가 폴란드 지역까지 진출하자 나폴레옹은 1807년 2월 8일 아일라우 근처에서 전투를 준비하였다. 나폴레옹은 전투 초기 다부의 제3군을 러시아군의 좌익으로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다부의 제3군이 효과적인 공격을 하여 러시아군 좌익 일부에 균열이 생기자 나폴레옹은 러시아군 좌익 중앙에 오주로의 제7군을 투입하였다. 하지만 이때 갑자기 거대한 눈보라가 전장을 뒤덮자 오주로의 제7군은 방향을 잃고 길을 헤매고 있었다. 눈보라가 잠잠해지자 오주로의 제7군은 러시아군 포병대에 자신의 우측면을 노출시켰고 기회를 포착한 러시아군이 공격을 하였다. 그 결과 1시간 만에 오주로를 포함한 약 5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프랑스군 중앙에 있던 거대한 간격이 발생하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러시아군 지휘관 베닝젠은 보병과 기병 예비대를 프랑스군 간격에 투입시켰고 나폴레옹은 위기에 처하였다. 나폴레옹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기병 예비대 지휘관인 뮤라에게 프랑스군의 중앙을 공격하는 러시아군을 공격 목표로 부여하였다. 뮤라는 제2흉갑 기병사단, 제123 용기병사단, 근위기병사단을 소집하여 돌격을 개시하였다. 돌격 명령이 하달되자 프랑스 기병 예비대는 신속하게 돌격을 감행하여 적군에 오는 러시아군 보병대대와 용기병 연대를 전멸시켰다. 그리고 본진에서 방어 중인 러시아군 보병대대를 향해 공격하여 방어 진영을 와해시켰다. 그러나 후방에서 대기 중인 러시아군 예비대인 보병대대와 기병대가 프랑스 기병 예비대를 측면에서 포위하였으나 프랑스 기병 예비대의 충격력은 러시아의 방어력보다 강했고 뮤라는 기병부대 대형을 변화시키면서 포위망을 뚫고 적 후방으로 계속 진출하였다. 그리고 러시아군의 맨 후방에 위치한 포병대를 격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나폴레옹은 전 전선에 걸쳐 러시아의 공세를 저지할 수 있었다. 날이 저물자 전투는 소강 상태가 되었고 내의 제6군이 프랑스군 쪽으로 근접해 오면서 러시아군이 철수하여 아일라우 전투는 종료되었다. 2. 승패에 미친 영향. 이 전투는 나폴레옹 기병 운용의 전형이었다. 첫째, 뮤라가 지휘하는 기병 예비대의 돌격은 희귀상 전투 중에 이루어졌으며 대상도 적 기병부대로 매우 적절하였다. 그리고 돌격 이후 적 보병부대에 의해 일부 포위가 되었으나 러시아군 보병이 완벽한 방진을 형성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프랑스군 기병은 돌격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 진출하여 적 후방 포병대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둘째, 부대 편성에 있어 기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병부대와 혼합된 편성을 하지 않고
기병 단독으로 편성하였다. 당시 상황은 프랑스군 중앙에 간격이 발생하였으며 러시아군이 기회를 포착하여 예비대가 돌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응 시간이 느린 보병보다는 기병을 통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다. 물론 기마포병을 대동하지 않았던 점이 교리상 과오로 볼 수 있으나 당시 상황상 기마포병의 사전 지원 후 돌격하는 것은 반격의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폴레옹의 전술적 융통성으로 평가될 수 있다. 셋째, 나폴레옹은 반격을 위해 군단급 수준의 대규모 기병부대를 조직하였고 독립작전이 가능하도록 단일 지휘관의 지휘하에 운영되도록 하였다. 즉, 규모적 지휘 통제적 측면에서 기병부대를 전술적 수준에서 작전적 전략적 수준으로 향상시켰는데 이것은 나폴레옹 전쟁 이전 전쟁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당시 유럽 내 적국이었던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에서도 기병은 연대 규모로 보병, 군 또는 사단의 예비로서만 임무 수행하는 등 전술적 수준에 머물렀다. 프랑스군 기병 중 약 1,500명 이상이 죽거나 다친 아일라우 전투에서 프랑스군 기병 돌격이 의미 없는 자원 낭비이며 기병을 오용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연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전투 환경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나폴레옹의 전술적 판단과 군단급 수준의 역습을 기병 예비를 통해 성공시켰다는 사실이다. 2. 소모시에라 전투 1. 전투 상황 속 기병 운용 밀라노 칙령을 통해 영국을 고립시키기로 한 나폴레옹의 의도가 에스파냐에서의 내부 분란으로 어렵게 되자 나폴레옹은 에스파냐를 직접 공략하였다. 1808년 나폴레옹은 네이, 술트, 마세나 등과 같은 지휘관과 함께 마드리드로 향하기 위해 피레네 산맥 정상의 소모시에라 마을로 진출하였다. 11월 29일 나폴레옹은 산맥의 중턱부터 정상까지 도로를 따라 중심으로 배치된 포병과 보병을 발견하게 되고 러핀의 보병사단으로 공격하였다. 하지만 가파른 경사와 폭이 좁은 도로, 중심 깊게 배치된 에스파냐군 때문에 쉽게 전진할 수 없었고 나폴레옹은 피레에게 중기병을 활용한 공격을 시켰으나 좌절하였다. 이에 그는 폴란드 렌스 기병대의 지휘관에게 공격을 명령하였다. 프랑스 기병부대가 폴란드 렌스 기병대대의 지휘관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을 시작했으나 그는 기다리지 않고 폴란드 렌스 기병 한 개 대대를 4열 정도로 배치하여 폭이 좁은 도로를 따라 신속하게 공격하였다. 에스파냐군의 포병과 머스켓이 지속적으로 발사되자 폴란드 렌스 기병의 선두가 저지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폴란드 렌스 기병들은 멈추지 않고 신속히 공격을 하였으며 에스파냐군 포병 및 보병부대를 조금씩 무너뜨릴 수 있었다. 폴란드 렌스 기병은 에스파냐군 방어 전방의 보병부대 일부를 돌파하였고 이후 계속 돌파를 시도하여 결국에는 정상까지 올라 에스파냐군 방어의 균형을 흔들었다. 그리고 러핀의 보병사단과 프랑스군 기병대가 폴란드 렌스 기병부대를 후속하여 에스파냐군의 중심 깊은 방어를 붕괴시켰다. 2. 승패에 미친 영향 이 전투는 그동안 나폴레옹이 보여준 기병 운용과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 많이 존재하였다. 기병 돌격이 보병 부대 간 전투로 혼란한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적 측방 및 후방에 대한 공격도 아니었고 적 기병 및 포병 부대에 대한 공격이 아닌 보병 부대에 대한 정면 공격이었다. 하지만 나폴레옹 기병 운영의 위대성은 이 전투를 통해 극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이 작전 지역은 폭이 좁은 도로를 중심으로 저지에서 고지로 공격자에게 불리한 지형이었다. 그리고 적은 지연전을 위해 도로 중심으로 중심 깊게 방어부대를 배치하였다. 이에 대해 나폴레옹은 기존 중기병은 기동 속도가 느려 적에게 근접하기 전에 적 보병과 포병 공격에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효과적인 공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렌스로 무장의 보병에 대한 효과적인 공격이 가능하며 장갑을 두르고 있지 않아 기동 속도가 뛰어난 폴란드 렌스 기병에게 임무를 부여하였다. 즉 나폴레옹은 동일한 임무라 할지라도 지형과 기상 등 주변 요소를 모두 고려한 상태에서 가장 적합한 부대를 선정해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이를 사전에 준비해 전투에 첨가시켰다. 둘째, 공격 부대를 편성하면서 폴란드 렌스 기병 단독으로 편성해 전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프랑스의 기병과의 조합은 폴란드 렌스 기병이 갖고 있는 특성을 무디게 하여 극대화된 전투력을 제한할 수 있었다. 즉 같은 병종이라도 각 기병만을 특별한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혼합 편성할 경우 효율성이 반감될 수 있었다. 셋째, 돌격하는 기병을 보호하여
확보된 지형을 확보 및 붕괴된 적을 소탕하기 위해 보병 부대를 후속 공격시켰다. 만약 후속 부대에 적절한 공격이 없었다면 폴란드 랜스 기병이 어렵게 확보한 기동로가 폐쇄되고 폴란드 랜스 기병이 고립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처럼 상황에 부합된 기병 운용의 묘를 통해 나폴레옹은 소모시에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마드리드로 진격할 수 있었다. 3. 보로디노 전투 1. 전장 상황 속 기병 운용.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 시 러시아군 주력을 조기에 섬멸하려 했지만 러시아군이 지원전을 펼쳐 좌절되었다. 그러나 국내 여론 악화로 조기 결전을 결심한 러시아군은 모스크바 서쪽 30km 지점인 보로디노 근처에서 방어를 준비하였다. 작은 언덕과 하천, 나무로 우거진 지역인 보로디노는 상대적으로 경무장은 러시아군에게는 유리하고 중무장은 프랑스군에게는 불리한 지역이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전선 중앙에 3개의 보루를 만들어 프랑스군 공격에 대비하였다. 9월 7일 새벽 프랑스군 13만 명, 러시아군 12만 명이 약 5마일에 걸쳐 전선을 형성하였으며 전투가 시작되었다. 나폴레옹은 네이의 제3군과 다부의 제1군에게 러시아군 중앙을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다부의 제1군은 특히 3개의 보루에 병력을 집중하여 공격을 하였다. 그중 가장 남쪽에 있던 보루를 점령하지만 러시아군 중기병이 반격하여 다부의 제1군 보병대대를 파괴하였다. 이후 다부의 제1군은 지속적인 공격을 통해 전투 시작 1시간여 만에 보루 3개를 모두 점령하였으나 러시아군의 반격에 의해 모두 다시 뺏겼다. 이때 외제네 제4군이 보로디노를 점령하여 가장 북쪽에 위치한 소위 대보루를 측방에서 공격할 수 있게 되자 네이와 뮤라는 러시아군을 와해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판단하고 나폴레옹에게 전가를 보내 황제 근위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전선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었고 이때 프랑스군 좌측에서 러시아군 기병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찰대의 보고를 받자 나폴레옹은 네이와 뮤라의 전갈에게 황제 근위대를 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기병 예비대를 러시아군 기병의 공격 방향으로 보내 측방 보호에 주력하였다. 러시아군 기병 공격이 과장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나폴레옹은 대보루를 점령하기 위한 공격을 계획한다. 이에 외제네 제4군이 측방에서 공격하고 중앙에서는 기병사단 2개의 흉갑 기병연대가 선두에서 요새를 향해 돌격을 감행하고 다부의 제1군의 제1, 제3 보병사단이 후속하였다. 그러나 러시아군도 요새 안에서 방진을 형성하고 끈질기게 저항하였다. 프랑스군은 3개 흉갑 기병연대와 3개 보병사단을 추가로 투입하여 요새를 점령할 수 있었다. 이때 러시아는 2개 기병군단을 투입하여 러시아군 본진 전방에 붕괴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했다. 이 시기에 프랑스군 전방 지휘관들은 나폴레옹에게 러시아군을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해 근위대를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나폴레옹은 이 요구를 묵살하였다. 결국 해가 지고 러시아군이 모스크바 방향으로 후퇴하면서 보로디노 전투는 종료되었다. 2. 승패에 미친 영향. 이 전투에서 나폴레옹의 기병 운용은 전술적 수준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작전적 전략적 수준에서는 실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나폴레옹은 적 방어 진영을 무너뜨리기 위해 기병 돌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전장에 있는 3개의 보루는 러시아군 방어 진영의 중심이라 볼 수 있는데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나폴레옹은 보병부대의 지원과 기마포병의 적절한 지원으로 보루를 공격하였다. 후속하는 보병부대의 지원이 없이 확보한 지역을 내어주었지만 연이은 공격으로 보루를 확보할 수 있었고 러시아군 진영을 와해시킬 수 있었다. 특히 대보루 지역은 가장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기병의 대규모 돌격으로 인한 심리적 공포감, 압박감을 받은 러시아군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러시아군 기병이 측방 우회 공격 시에 나폴레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기동력 있는 기병을 투입하여 측방을 보호하고 러시아군 기병을 격퇴시켰다. 만약 기병이 아닌 보병을 투입했다면 반응시간이 늦었고 적절하지 못한 전술적 판단이었을 것이다. 러시아군 기병의 접근이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나폴레옹은 피해 없이 자신의 병참선과 우측을 보호할 수 있었다. 셋째, 이러한 전술적 수준의 기병 운용은 성공적이었으나 이것을 작전적 전략적 수준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병 운용이 미흡했다고 평가된다. 나폴레옹은 대보루가 무너지고 있을 때 끝까지
자신의 근위대를 움직이지 않았다. 만약 기병 예비대에게 전과 확대 임무를 부여했다면 전과 확대뿐만 아니라 아우스터리츠, 예나 전투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대규모 선멸전도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그렇게 되었다면 러시아군 주력은 보르딘에서 선멸되었고 모스크바 점령 이후 나폴레옹이 호퇴를 할 때 러시아군이 빠르게 프랑스를 추격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4. 오털루 전투 1. 전투 상황 속 기병 운용 1815년 황제로 복귀한 나폴레옹은 영국 중심의 동맹국들과의 전투를 위해 군대를 재모집하였고 6월 15일 벨기에 국경을 넘었다. 이때 프로이센군 소속의 전초부대와 프랑스군이 일부 접촉하였으나 나폴레옹은 기병의 차량을 통해 부대를 3개로 나눌 수 있었다. 6월 16일 카트르 브라 전투와 리니 전투에서 양측은 성과 없이 전투가 종료되었고 18일 워터루에서 전투가 시작되었다. 나폴레옹은 서쪽으로 19km 떨어진 프로이센군을 견제하기 위해 그루시의 한 개 군단을 서쪽으로 이동시키고 7만 2천 명으로 감소한 병력과 함께 웰링턴 군이 방어하고 있는 몽생장 능선 쪽으로 이동하였다. 11시 30분 프랑스군의 야포 공격으로 전투가 시작되자 레유의 제2군단 보병대가 전선의 중앙에 위치한 구르몽 저택을 공격하였다. 성과 없이 끝낸 이 공격을 뒤로하고 에룰롱의 제1군단이 제4기병군단의 일부 기병연대를 지원을 받아 웰링턴군의 우측 중앙을 향해 공격하여 방어 진영을 일부 무너뜨렸다. 그러나 이때 웰링턴군 후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영국군 용기병 7개 연대가 반격하여 프랑스군을 격퇴시켰다. 오후 4시 두 번째 돌파를 시도하기 위해 네이는 보병과 포병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5천여 기병으로 구성된 40개의 기병대대를 이끌고 능선에 위치한 영국군 보병을 향해 돌격하였다. 그러나 잘 조직된 보병 방진에 대한 기병의 돌격은 소모적 행동에 불과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병대 돌격의 충격은 약해져갔고 방진대 보병들이 갖는 심리적 공포감은 사라져갔다. 나폴레옹은 네이의 기병 돌격으로 균열이 생긴 영국군 방어 진영을 레유의 제2군단 8,000명을 포병 지원 아래 투입하여 공격하지만 이미 시기를 상실하였다. 오후 5시 30분 블리허의 전위부대인 제4군단 일부가 프랑스군 우측으로 접근해오자 나폴레옹은 마지막 예비대인 근위대 7개 대대로 저지를 시도하였다. 이때 네이가 웰링턴군 중앙에 일부 균열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고 근위대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미 근위대는 우익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오후 7시 전선의 중앙에서 프랑스군과 웰링턴군의 지루한 소모전이 계속되고 프로이센군이 프랑스군 본진으로 이동해 오면서 프랑스군은 패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 승패에 미친 영향. 오털로 전투에서 나폴레옹의 기병 운용은 나폴레옹 전쟁 기간 동안 그가 보여준 기병 운용의 원칙이 거의 무시되었다. 첫째, 네이의 기본 돌격 시기는 전투 중이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충분히 가능했다고 볼 수 있었으나 방향이 문제였다. 네이가 선택한 돌격 방향은 웰링턴군의 보병부대 정면이었기 때문에 기병대의 피해가 컸고 기동로는 우구몽 저택과 라에생트라 불리는 농장 사이에 협소한 공간으로 옥수수 밭과 진흙탕 길로 이루어진 그곳에서 기병이 본연의 속도를 내면서 공격할 수 없었다. 기병의 돌격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넓은 횡대 대형을 이루고 전속력으로 질주해야 한다. 하지만 네이의 오판으로 기병 돌격을 위한 적절한 방향과 기동로가 올바르게 선정되지 못했다. 둘째, 편성 자체는 기존 전투와 동일하게 기병 단독으로 편성하였지만 기마 보병부대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완전한 형태의 방진을 형성하고 있는 보병부대에 대한 돌격은 무모하였다. 그리고 기병 돌격 시 보병부대의 후속이 없어 차지한 지역에 대한 확보 및 정보 확대가 어려웠다. 셋째, 군마 부족으로 인한 기병의 질적 저하가 돌격력을 약화시켰다. 과거부터 프랑스는 유럽 내 주요 군마 생산국이 아니었다. 나폴레옹 등장 이후 프랑스군은 유럽 내 국가들을 점령하면서 동시에 군마 증발을 실시하여 기병을 강화했다. 특히 러시아 전역을 준비하면서 나폴레옹은 2만여 필의 말을 구입하고 프랑스와 중부 유럽 내 각국에서 군마 증발을 계속하여 9만 5천 명의 양질의 기병을 양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 전역 실패로 기병의 급격한 감소와 점령국 대부분이 전쟁터로 바뀌면서 기병 확충을 위한 군마 생산지가 사라지게 되었다. 결국 1813년부터 기병 양성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기병 전술의 다양성과 파괴력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를 증명하듯 1813년부터 14년까지 나폴레옹은 주로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었다.
1815년 나폴레옹이 다시 등장하고 군마 수입을 늘렸으나 정예 기병을 얻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다. 결국 과거의 기병보다 질적으로 저하된 기병의 돌격은 전술적 운용의 패착과 함께 나폴레옹이 워터루 전투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낳았다. 5. 맺은 말. 유럽 내 기병 강국이 아니었던 프랑스는 나폴레옹 등장 이후 각고의 노력을 통해 기병 강국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나폴레옹은 기병이 갖는 고유한 장점에 주목하였으며 전술적 임무에 대한 고민과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기병 운용술을 발전시켰다. 첫째, 나폴레옹은 기병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돌격을 통해 적을 붕괴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효과적인 돌격을 보장하기 위해 기병 부대는 보병과 혼합 편성하지 않고 단일 지휘관의 지휘를 받는 독자적인 부대로 양성하였다. 셋째, 기병 돌격 간 적 방어부대를 와해시키고 돌격 이후 방어력 부재를 극복하고자 기동성을 갖춘 기마 포병을 함께 편성하고 직방에서 보병 부대가 방어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동일한 임무도 전장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기병대를 준비하고 임무를 부여하였다. 다섯째, 기병은 보병에 비해 빠른 반응 속도와 기동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장에서 융통성을 갖고 운용하였다. 이와 같은 기병의 전술적 운용을 통해 나폴레옹 전쟁 기간 동안 주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가 황제가 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기병에 대한 관심과 발전이 기병 역사에 큰 군사적 업적을 남겼다. 첫째, 18세기 화약무기 발달로 인해 급격히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기병을 다시 전장의 정면에 등장시켰다. 이를 위해 그는 임무에 맞게 기병의 종류를 분화시켰다. 정찰, 추격, 본진에 대한 보호 등의 임무에는 중기병과 경기병이 수행하도록 하였고 기병 돌격을 통한 적 방어 진영을 돌파하는 임무는 중기병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나폴레옹은 흉갑 기병을 창설하였고 랜스 기병을 중용해 그의 기병 전술을 완성하기 위한 퍼즐을 끼워 맞췄다. 둘째, 기병 운용을 전술적 수준의 제대 규모에서만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보병이 없이 기마 포병의 지원을 받는 기병 군단을 창설해 기병을 대규모로 집중 운용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유럽 내 다른 국가는 시도하지 못했던 작전적, 전략적 기동과 공격이 가능하도록 기병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셋째, 1815년 이후 화약무기의 획기적인 발달로 대규모 기병 돌격이 무력화되면서 기병은 수색 및 정찰 임무에만 운용되는 시대적 흐름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기병이 갖는 유용성을 찾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과정을 통해 전차가 전장의 주역이 되는 제2차 세계대전까지 기병이 존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넷째, 나폴레옹군의 대규모 기병 돌파 전술은 기병의 대체물인 전차가 출현하고 제2차 세계대전 시 대규모 전차 부대의 돌파 전술이 탄생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